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경제 셰프 박정호 명지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길 다니시면 알아보는 분들 많죠?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예.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요? 그럼요. 저는 엄청 신기하잖아요.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게. 그래서 네. 너무 반갑게 인사드리고 네. 가끔은 혹시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 나누는 분인데 제가 못 알아보는 건가 그 걱정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인사 나눕니다. 예. 좋아요? 불편해요? 좋은 점이 아직까지는 많은 거 보니까 초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신기하죠? 예, 처음에 신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송 나와서 저를 알아보는지 원래 네. 내가 알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헷갈려서 네. 결례할까봐 조심스럽긴 했어요. 조심스럽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오늘 세수 결손 얘기하려고 합니다. 펑크난 거? 네. 뭐 그거 뭐 익숙한 일상이 됐는데 뭐 그렇긴 몇 하지만 년째잖아요. 지금 몇 년째죠? 그럼요. 예. 4년째라고 그러던가? 다 합치면 아마 4년 그러니까. 가까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얼마나 지금 결손이 난다는 거예요? 원래 당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하기로는 23조 원 정도 세수가 펑크 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 다시 집계한 내용을 봤더니 30조 원 가까이는 세수가 펑크 날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재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근데 작년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거긴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나아진 거예요? 예, 56조 원이 펑크가 난 거기 때문에 역대 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낮았지만 연합 차이가 큰 거죠. 30점 엄청 큰 네, 돈이잖아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네. 틀릴 수 있나? 이제 이걸 좀 이유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좀 그 세수라는 걸 아주 정교하게 맞히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조금 더 생긴 요인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부도 이제 면피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일부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그 두 가지를 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살펴봤더니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거쳤습니다. 그 지금 펑크난 금액으로 생각되는 게 한 30조 원인데 그 중에 한 15조 원 가까이가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거칠 것 같습니다라는 진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인세 부분은 예측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개방형 소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외 경제적인 변수들이 있을 경우 그걸로 법인세가 좀 덜 거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흔히 말해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해서 경기를 좀 많이 탑니다. 시클리컬? 예. 영어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한 맞아요. 어떤 맞아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올해 특히 더 작동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결국 이익이 있어야 거기에 과세를 하는 건데 요 근래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선도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고 약간의 영업이익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을 만한 돈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I가 요즘 대세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관련 IT 쪽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보면 해외에서도 분명 차이가 커졌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친환경 기조가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한 설비 투자나 거기에 대한 또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법인세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관련된 변수들까지 겹쳐지면서 좀 차이가 커졌어요. 그러니 일정 부분 예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외국보다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세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사실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예.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를 예측하는지 공개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변수를 대략 본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뉘앙스로 흘린 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모델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전부
전부는 아닙니다. 해외도 전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수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그 모델을 오픈을 했고 그래서 그걸 국회를 통해서 국회도 우리도 예산을 수립하려면 도대체 이 세수가 얼마 거치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국회 요청을 통해서 그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적을 다시 했겠죠. 이러면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수정 보완도 이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외적 요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못 맞춘 세수 오차율이 2021년에는 무려 21.7%네요. 네. 2022년에는 15.3, 작년에는 14.1, 금년에 발표된 게 8.8이니까 많이 나아졌네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요 기간 동안 주요국 세수 오차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두 자리 숫자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는 아마 영국 정도밖에 없을 거고 영국은 워낙 경제가 그때 어려워서 그런 차이가 있고 미국이 8.9, 일본이 8.6, 독일이 7.4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8.8이면 미국, 일본에 근접했네요. 이 미국, 일본은 올해 더 낮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경험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을 때 이 경제 관련 회의에 배석을 해봤는데 네. 세수 예측 가지고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강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맞냐? 예. 자신할 수 있냐? 또 틀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더니 장관이 확언을 했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예. 근데 엄청 틀렸어요. 예. 근데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만요. 예. 이미 이미 털려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몰라서 추계를 잘못하는 건지 약간 의도가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거는 뭐 저도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뭐라 할까요? 정책 기조상 약간의 이번엔 오차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전 통계도 한번 보면요. 2019년도에 세수 오차율은 마이너스 0.5% 수준이었고요. 2020년도도 마이너스 2.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현직에 계셔서 더 잘 아시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를 뭐 전언을 해드리면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로 세수 추계를 했었습니다. 엄정하게 해라. 과잉 예측하지 마라.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거 자신할 수 있느냐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형태로 세수 추계를 잡았고 요즘은 나름대로 그 국가에서 하려는 게 감세 기조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세했을 때 국가의 살림이라는 게 생각보다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천지지 그럼요.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량껏 여기다 뭐 몇십조 넣고 그럴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세를 하면 이게 돈이 펑크나게 아주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거 감세했다고 했다가 이거 결국 나라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 소리 들을 것 같으니 약간 좀 뭐 세수 추계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뻥튀기.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세 기조를 선택했던 정권들에서 약간은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세는 바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국가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지출이라는 게 매년 갑자기 이걸 한 번에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도 일부는 분명 작용했을 거다라는 추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 깎아주면 네. 세금 들어오는 게 세입이 줄어들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약간 과잉 계산해서 좀 부풀려서 이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버리고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면피하려고 그러고.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네. 되게 공무원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 하는 분들이 기재부 공무원들인데 예.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틀리는 건 좀 창피한 일인데. 근데 요즘 언론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세수 추계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어렵거나 아니면 이게 뭐라 할까요? 조세 회피나 조세 저항 때문에 세수를 거두는데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거두는데 조금 더 어려운 환경들이 더 도드라지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목해야 되는데 잘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네. 바로 이전 세제 때문입니다. 네. 이전 세제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전 세제 예시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우리 기업 그러니까 음. 해외 법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거래들에 대한 세금입니다. 음. 예전에 무역이라고 하면요.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 비교 우위라고 해서 농업 잘하는 국가는 농산물 수출하고 맞아요. 자동차 잘하는 국가는 자동차 맞아요. 수출하면 된다. 예, 예. 이건 아주 옛날 모델이고요. 요즘은 산업 내에 무역이 더 커졌어요. 우리도 자동차 생산하는데 해외에서도 자동차 생산하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자동차도 우리가 수입하고 우리 자동차도 그 나라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내의 무역이 좀 비중이 점점 커졌고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이 워낙 고사양의 고도화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법인이 기업 내 그룹사 내에도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소프트웨어만 담당하는 계열사가 있고 디스플레이만 만드는 게 있고 하드웨어만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법인의 이익을 많이 실현시켜 주는지를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쉬운 예를 들면요. 제가 빵 만드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빵 만드는 분야에 필요한 모든 일괄 공정을 갖추려고 전후방 산업을 다 인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농업법인 인수해서 무에서 밀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분회사 인수해서 밀을 밀가루로 만들고요. 그리고 제빵회사 가지고 있어서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 회사로 제가 총 얻은 수익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어차피 전부 다 제 회사잖아요. 그럼 이 100억을 A 회사, B 회사, C 회사 중에서 어디에다가 이득을 많이 얹어줄 수 있는지 제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좀 비싸게 사서 제빵 회사는 마진을 좀 떨어뜨려서 제빵 회사는 이익을 줄이고 밀 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놀릴지 정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우리 공장 중에 제분업이나 아니면 농업법인은 해외에 있는데 거기는 법인세율이 낮네? 아니면 우리가 해외 진출하면서 몇 년 동안 받을 조세 특혜 때문에 세금을 덜 내도 되게 됐네? 하면 그쪽에다가 이익을 더 많이 실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IRA법, 칩스법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먹거리에 해당되는 주요 공장들이 전부 다 해외로 가버렸거든요. 맞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일부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그다음에 또 전기자동차 공장들도 뭐 외국에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 진출 앞으로 또 모색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명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내부에 법인세로 거칠 수 있었던 일부 부분이 뭐 그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나간 건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나간 것도 있지만 그럼요. 이렇게 된 김에 그럼 투자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국세청에서도 정상 가격이라고 해서 통상적인 수준의 가격보다도 더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주는 거는 조세 회피라고 봐서 과세를 때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전체 이익의 대부분은 무형자산에서 나오거든요. 특허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로열티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배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샘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허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정상 가격으로 유사한 것과 비교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세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이슈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조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세를 해외로 회피하려는 요인도 좀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적정 세제를 좀 확보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고 예. 두 가지. 두 번째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하나는 우리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전체 GDP 대비 세수로 확보하는 비중이 약간은 낮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국가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세수 중에 재산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편에 들어가요. 높다. 예. 그러면 이 재산세 비중이 높다라는 건 국가 입장에선 이제 악순환이 하나 생깁니다. 국가 입장에선 세수를 원활하게 거두려면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를 꺼트렸을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게 대부분의 음. 재산세의 한 큰 음. 축인데 그게 그러면 덜 거친다는 거니 그러면 이 결손은 어떻게 하지? 음. 이 악순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이 세수입을 원활하게 걷어서 복지도 하고 뭐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받쳐줘야 세수입이 원활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조세를 재산세 비중은 조금 줄이고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 신경 덜 써도 되고 다른 데서 좀 더 거둘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된다. 저는 요 두 가지 꼽습니다. 부동산은 세금 관련해서도 이제 띄울 필요성이 있지만 성장률 이런 걸 위해서도 이제 띄우려고도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이제 언론에도 간간히 나오던데 세수가 줄어들면 직접적인 타격은 지방이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자체가 쓸 돈이 없어서 뭐 사업 다 중단해버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네. 당초 진행했던 사업의 어떤 축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사실 그렇죠.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받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고 그걸 기반으로 그 B2G 사업,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지자체에 뭐 유지보수하고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지자체가 먹고 사는 가장 대표적인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이게 더 줄어들면 지금 가뜩이나 서울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진짜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요. 네. 원래 이제 예산 짤 때는 국회 승인 날 때는 세수가 이만큼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보고하고 짜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펑크가 나요. 예. 그럼 어디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메꿔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편은요.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합니다. 마통. 예.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은 국가가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어디서 개통하느냐? 바로 한국은행에서 네. 단기로 돈을 일시 대출을 해옵니다. 네. 근데 이것도요. 이자 내죠 그것도. 이자 내죠. 이자만 몇 천억을 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개설한 마통에서 돈을 빌려온 게 이제 아마 100조 원을 이제 넘어서는 수준까지 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보이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단기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조 원이나 지금 갖다 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상적인 방법인 국채 발행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국채 발행은 한 가지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건 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를 가면 이제 이게 또 쟁점화 되기도 하고 또 여당과 행정부 입장에선 지적을 받을 요인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뭐 했는데 이렇게 뻥크난 거냐? 이러다 보니까 국회는 웬만하면 거치지 말고 우리 그냥 하는 가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갖다 쓰자.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자 부담도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그렇게 뭐랄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정말 급할 때, 정말 천재지변이나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국회 거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빨리 인출해서 지원하거나 이럴 때 주로 쓰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불편하니까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고. 예, 국채 발행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제 펑크가 나면 결국 지금 쓰고 있는 돈 줄여가지고 그걸로 벌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용 예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랑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뭐 이거에 확신을 갖는 건 아니고 모든 국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된 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경기가 결국 어렵다는 게 숫자로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법인세도 덜 거쳤고 네. 물론 투자를 많이 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영업이익 자체를 보면 40% 이상씩 죽은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뭐 지금 나머지 재산들 뭐 부가가치세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원래 큰 변화 없이 예상이 되고요. 결국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에 이럴 때는 재정 투여를 통해서 약간 급한 불을 꺼줘야 되는 산업이나 지역도 일부가 있는데 그렇죠. 결손 생겼다고 지출을 더 줄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정말 더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더 줄이는 회사들 생기고 그런 회사들 때문에 그 회사에 또 납품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도 또 더 줄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후보 시절에 사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긴축을 했다가 오히려 대공황을 유발했다라고 평가받기도 후보 합니다. 대통령 시절에. 예. 예. 그러니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일부는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가까운 학자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한계 기업도 지금도 많은데 한계 기업을 더 지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한계 기업도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그 한계 기업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튼실한 회사가 된 SK 하이닉스도 한때는 한계 기업이었어요. 가장 골칫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특정 시점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고 함부로 단죄하거나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아니 뭐 쉬운 질문을 해주셨다고. 시간이 지금 했겠습니다. 애매하게 남았는데 아, 그래요? 하나만 돌발 예.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민생 토론회 다니면서 네.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막 공약했잖아요. 네. 어떤 언론사 분석에 한 뭐 1,0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이 예산 투여를 하고 예타 통과가 조금 어려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선거 전에 14개, 17개 시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두 개씩 주는 게 아주 그냥 이제 관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경제성도 담보되지 않은 사업인데 좀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지자체 뭐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이제 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두의 책임이라보다는 그분의 책임이 크죠. 혼자 다니면서 지르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선거에만 있었던 일은 솔직히 또 아니긴 하니까요. 좀 과하죠. 네. 숫자 자체가요. 네. 예. 막 지르고 다녔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말씀을 안 하시네. 아니 저는 예전에도 숫자만 달랐지 비슷한 적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거를 안타까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경제 셰프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